일단 독서 파트부터 하는데 주제통합, 독서로는 제외를 하고 주제통합 한번 보면은 가 부분에는 정책 딜레마와 그 해결책, 그리고 나 지문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나왔는데 얘네 둘을 왜 엮었는지 나중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짚으면서 읽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총평을 좀 해보자면 간만에 정말로 정보량이 많은 지문. 그래서 제가 아마 해운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요즘 수능 기조는 압축적 독해를 거의 메인으로 해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짧은 지문도 있고 긴 지문도 있고, 그래서 긴 지문인 경우에는 양은 많지만 문제는 쉽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 이 다음 지문들 압축적 독해에서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잘 보여줬었죠. 그래서 학력평가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풀어볼 만했던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 말했던 그대로, 그래서 정보량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을 때는 차근차근 읽어서 이해만 하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제 머리가 언다 이런 느낌만 받지 말고 좀 천천히 읽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더해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제가 배경 지식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겁내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이제 기억해 둘 만하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 뭐 되게 뭐랄까 그냥 당연한 얘기를 써놨는데 이게 왜 포인트냐면 이게 개념이나 이미지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밑에 나오지만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읽기만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배경 지식이 도와주는 부분은 딱 그거 하나라고. 뭐냐면 얼마나 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나 어디서 들은 내용이라면 충분히 그냥 읽을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독서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읽지를 못해. 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아 이거 읽기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당연한 얘기였지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원래 총평을 다 하면서 하면서가 아니고 다 하고 나서 지문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씩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하고 지문 보고 또 그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지문을 한번 보러 가보면 지문이 되게 처음에 좀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을 텐데 읽다 보면은 뭐 그렇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지금 뒤에 게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문 보면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자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얘기를 했어요. 사용제, 공공재. 이거 너무 색깔 바꿔 들어 있습니다. 너무 빈출 소재라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이거 못 들어봤다고 하신 분들 사적재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대립구도를 대비되는 짝을 공공 vs 사적 이렇게 세웠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해할 만 했을 거야. 근데 사용재라 그러니까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건 개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공공재는 그야말로 공동 소비라 나와 있잖아요. 공공을 위한 이 재화라는 거죠. 네, 재화나 서비스라고 나와 있지만 재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공공이 쓰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도 있지만 지금 제가 약간 설명하면서 그냥 넘어가네. 재화나 서비스를 제가 물건이나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화는 그냥 사용하는 모든 물건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에서도 이제 물건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 서비스 둘 다 포함시켜서 공공재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 뭐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좀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색 이상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빼주겠습니다. 아니면 대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느껴지는 게 뭔가 여기서 개념으로 찾고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격에서 규정이 된대. 제한나 서비스 자체에. 그래서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그래서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여기서 들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 우리 공익이라고 하면 뭐죠? 공공의 그 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사익의 반대말로 공익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건 공공을 위하는 게 공익이야. 라고 내가 알던 그 상식일 수도 있고, 뭐 백인식일 수도 있고, 뭐 같은 얘기니까. 그게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공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 말을, 그 뜻을 머릿속에서 지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두 가지를 제시했다는 말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그 공익이랑 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공익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특히 법지문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내 배경지식을 버릴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알던 거랑 다른 뜻이 나오는데 싶은 것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가보면 실체설은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 보는 입장이다. 읽는 순간 다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가 아는 공익의 뜻이 실체설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라는 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공익이라 이거지. 내가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공익이라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공익이냐?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란 말 자체가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공익이라고 인식된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에서 이미 합의하고 있는 것들일 거라고. 명시적이든 뭐 암묵적이든. 그런데 과정설에서는 어때요? 그런 이제 뭐 인권이 공익이다.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이런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중요하겠네요. 이 부분 그냥 이걸 제가 바꾸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좀 바꾸고 그 실제설이랑 좀 다른 느낌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아, 이 절차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예전에 그 예술 지문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디키의 제도론이었나? 하여튼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1학년도였을 텐데 21학년도 9월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예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그 지문이었는데 그래서 절차를 중시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건 지금 정책이고 얘는 예술인데도 제도에 대한 얘기, 절차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것도 보시고 보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걸 이제 외울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실체설은 뭐야? 실체와 연결해서 실체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실체와 연결하는 가설이겠죠. 가설이든 뭐 그냥 설이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과정설은 어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 그러니까 과정설 역시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하는 뭐 가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고 실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그냥 시험장에서 이미 이걸 외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걸 풀면서 이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요. 그게 근데 우리가 영단어 암기하는 것처럼 외우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기억이 나는 거야.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강의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 22학년도 수능에서 절대정신 나오는 거.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이해하는 인간 정신이다 해서 그걸 합쳐서 절대정신 이렇게 불렀다 했었죠. 그런 것처럼 단어가 뭔가 개념어, 실제설이나 과정설도 하나의 개념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억을 해주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겠죠. 머릿속에 이미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중시한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되게 쉬운 내용이 나와.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야. 읽어보면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 더라도라는 말이 되게 또 중요하죠. 이걸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야. 적절한 절차를 거쳐봐야 어차피 이게 대등하다면은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딜레마라는 게 이걸 모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텐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 못하고 저러지도 못함. 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해야 되는 거에 대가가 너무 크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하나는 뭐 완전 필요한 거 하나는 완전 필요 없는 거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럼 필요한 거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필요한 거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라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머릿속이. 왜냐하면 난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 이런 거를 딜레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다면 뭐 그냥 읽었어요. 왜? 이 딜레마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딜레마랑 다른 뜻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이거 왜 들어갔죠 이게? 스크롤이 들어간 건가? 하여튼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끊고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어때요? 말이 어렵지만,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구나. 즉, 내가 알고 있던 딜레마의 뜻이 맞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내 배경지식이랑 지문을 일치하면 그냥 같이 흐름을 같이 해서 그냥 읽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쉽게 이해했을 텐데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가 아마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이거 좀 스크롤 내리고 내려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된다 그랬는데 논란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래서 정책을 할 때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민단체지 이거는 여기 어디에 피해 주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을 고려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란이 심화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연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미뤄지는 것 자체가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그 자체가 사회 전체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거야. 왜 그러냐?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건설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건 제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건설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뭐 땅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건설사니까 건물을 지어야 돼.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하나 짓고 그다음에 여기 세모라고 해서 이 둘이 다른 장소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어야 돼. 근데 보니까 이 정부 정책이 얘네한테 좀 유리하게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건설사가 생각하기에 A 회사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여기다 짓고 그게 아니면 그냥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부에서 이제 말을 하려 그래. 하다가 점점점 하고 갑자기 정책이 이제 딜레이 되네. 왜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계속 고민하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돼. 그러면 사실 얘네 입장에서 어때? 아니 그냥 안 된다고 말해주면 여기다 지으면 그만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기다려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데 이거는 시간도 있고요. 돈도 있고 뭐 인적 자원도 있겠죠. 이게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정부에서 그냥 너네한테 유리한 정책 말고 이거 할 거야라고 했으면 그냥 포기하고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낭비하게 돼 있죠. 근데 왜 사회 전체 비용이냐? 이 건설 사업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회사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시멘트 회사,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도 있을 거고,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목재, 그 다음에 철근, 뭐 콘크리트가 여기 들어가나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수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이 건설이라는 이 작업판에 묶여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다 이걸 기다려야 된다. 그럼 그 속에서 전부 되게 낭비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던 분들은 그냥 비용을 비용이라 받아들였을 사람들이고 이해를 잘 못했을 사람들은 비용에 대해서 돈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비용은 돈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 설명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책 집행이 지연된다는 그 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왜냐면 이 시멘트 업체 예를 들어서 여기 공급하는 업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하청 업체도 또 있을 거거든. 그럼 그 사람들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시를 좀 들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설명을 하다 보니 또 말이 빨라져서 약간 또 진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열정이 넘쳐서 그렇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 문단이 아니라 다음 문장 한번 보면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갑자기 이걸 왜 읽을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탐색해왔다 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말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다음 문단에서 해결책을 뭔가 제시를 하겠다 이거야. 해결책이든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든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을 못하더라도 뭔가 이 대안을 찾는 듯한 느낌, 대안 탐색에 관한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는 말을 쓸 거라고 해결책을 못 찾는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만 봐도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다음에 당연히 이거 나오겠네. 그게 뭐 저기 어디 사설 강사들이 얘기하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탐색해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탐색했다. 그러나 방법은 없었으니까 사업을 포기했다. 이러고 글이 끝나야 돼.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좀 찾아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질문은 약간 해결책이 뭔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쨌든 탐색해왔을 때 이게 나오는데, 자, 기억에 해놓고 합리 모형 이래 놓고 니은에 해놓고 만족 모형 이렇게 해놨어. 그럼 모형인데다가 기억 니은인데 뭔가 말이 다르겠죠, 당연히.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같은 거면 둘 다 합리 모형이라 했겠지. 그럼 서로 다른데 각각 다른 모형을 기억 니은을 해놨다? 그럼 무조건 물어보겠죠, 이건. 얼른 봐도 대비되는 짝이잖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비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조랑 헷갈리시는데, 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 이거 완전 대조인데, 이 검은색과 뭐 흰색 이런 것도 뭐 대조라고 볼 수 있는데, 검은색과 파란색 이것도 색채 대비라고. 그래서 대비는 그냥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으면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심지어 거의 대조에 가깝죠.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셔야 되겠지, 그러면. 제 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 합리 모형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뭔가 원인과 결과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야 하면서 그런 적절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뭔가 이러면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바로 딱 느낌이 오지. 충분한 시간, 모든 가능한.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 이거 좀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필기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경제 지문은 이제 클리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지문 맨날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정말로. 클리셰. 클리셰라는 표현을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상 vs 현실인 거야. 이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냐면은 이상적인 얘기를 해놓고 현실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해놨던 말을 가지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파트에서 아니 그거 현실에서 하긴 좀 힘들지 않겠어? 현실이라면 불가능하다. 또는 매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여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통론자들이야. 전통적 이론들이 항상 이상적인 걸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 근데 이 현실은 새로 나온 이론이겠지.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이 현실적인 것을 들어가지고 전통적 이론을 공격하는 그런 게 맨날 나옵니다. 정말 맨날 나와요. 이건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20학년도 6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이제 거기엔 이론에 대해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끈 밀어올리기 같은 경우에 그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끈 밀어올리기 경제지문이었는데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전통적 이론, 새로운 이론이라 그래서 뭐 반드시 무슨 론 이렇게 붙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아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야. 이상을 얘기했으면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반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지. 어떤 부분 그게 이론일 수도 있고 단순 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이상 vs 현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상 괄호치고 이론이겠죠. 이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뭐 당연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이 클리셰로 나온다고. 그냥 항상 매번 이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필기를 하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재별 스킬 정리 이런 거 글 같은 거 한번 쓸 때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좀 말이 길었죠.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상 vs 현실 이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걸로 공격을 한다는 거. 보니까 얼른 봐도 이게 뭔가 합리적인 건 알겠는데 이게 되겠냐고. 되겠냐고 킥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가능한 대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그래서 만족 모형을 한번 보시면 합리 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표시는 좀 해주고,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이게 뭐야, 최적 수준의 결정이 합리적 결정이라는 거지.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맥락상 동의어 좀 찾아주는 거.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결정하자 이 느낌인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외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합리 모형은 뭐야? 합리적으로 결정하니까 합리 모형인 거야. 그러니까 합리 모형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만족 모형은 뭐야?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모형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외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외웠다 하니까 되게 거부감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기억을 해두면 안 돌아가도 되니까, 지문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아마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항상 나만의 말로 이야기라는 말을 쓰는데, 나만의 말로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둘이 반대되는 거고, 이게 좀 현실적인 거고, 얘는 되게 이상적인 거죠. 우리가 얼른 봐도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 모든 가능한 대안을 어떻게 검토해? 그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선택 상황에 놓이는 의사 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이것도 중요하겠네. 무관하게라는 말이 관련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부정하지.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모든 가능한 대안 검토 이런 거보다 빨리 결정해가지고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뭔가 좀 이게 최적의 대안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에서 결정할래 라고 정부가 얘기해 주는 순간 그 정책에 매달려 있던 모든 업체나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다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은 상관이 없는 거지.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평가원이었으면 이걸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짚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라는 말이 되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낚시를 한다고 항상. 그래서 뭐 도덕적 속성이란 말 안 쓰겠지만 도덕적인 그 사항들을 고려하여 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틀린 선지겠지. 무관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기출 해설강의 들을 거면 EBS 보시면 돼요. 제 거 안 보시고. 근데 이거를 제가 보라고 강조하고 보셨으면 좋겠다고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미출제 요소들을 짚어주는 거는 많은 강사들이 이런 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제가 감히 뭐 누굴 평가하겠냐면, 일단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건 왜 얘기 안 해주지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건 약간 뭐, 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만족무용에서 생각하기에 내가 일단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신속하게 결정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알아서 그 자원을 배분하고 뭐 사람들이 알아서 조절하고 뭐 봤는데 뭐 최적의 대안이 아니야. 그러면 다른 아까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한테 최적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건설사한테 가서 우리 이거 조금 안 맞는데 이거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서 시장이 알아서 그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정한다가 포인트였던 거고 나머지는 시장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조금 정리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넘어가나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디비덴드적으로 짚어주시고 만족모형 얼른 봐도 이제 현실에서는 만족모형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부연 설명하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이상을 왜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특히 만약에 이공계 친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우리 물리에서 이 마찰력이 없는 세계를 가정을 하죠. 그리고 그걸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마찰력이 있는 현실 세계에 연결시키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경제죠.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해요. 얘도 이상이란 말이야. 얘도 이상이지. 이걸 가지고 현실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여기다 대놓고 뭐 만족무형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데 뭐하러 이런 걸 생각하나요? 라는 말을 하면 조금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이죠. 이 다음 이제 나지문이니까. 자,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뭐 아까 나왔던 거고,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여기만 좀 이해해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있고 정보 있고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뭐 시간도 있다 이랬는데, 사실 시간이 있다는 이 이론적으로 시간이 충분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경제학자라면 이 지문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 설명이 부족한 내용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강의를 못 하겠죠. 저는 지문에 있는 내용 플러스 제가 알고 있는 약간의 지식 이 정도만 갖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능해. 근데
정보가 갖춰질수록 만약에 경제학자라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이 질문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수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험지를 검토할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책에서도 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 검토하는 시간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까 위에서 나온 내용이랑 그냥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족 모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이것도 엄청 중요하네. 왜냐면 이건 낚시하기 너무 좋아. 얼른 봤을 때 많이 낚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니라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만족 모형이 죄송합니다. 만족 모형이 현실에 타협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무슨 선지를 구성을 하겠어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족무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겠지. 얘는 지금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죠? 전략으로서 채택을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뭐 봤을 때 아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문에서 지금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니라라는 부분 때문에 확실히 문제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원이라면 이 부분도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출제 요소 일환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문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나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지문 한번 보면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해당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밑에도 이제 공공재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도 공제라는 말이 나오고 쭉 나오네요. 그래서 보니까 나 지문을 왜 엮었는지 알 것 같아. 가하고 나 엮은 이유가 뭐겠어요? 뭐 공공재 관련해서 엮으려고 했던 거겠지. 이거 아까 공공재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공익 관련이었지만 여기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엮기 위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하나 찾자면 뭐 나 같으면 공공재로 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쓰는 자주적 지원. 지방에서 조달하는 그런 거 말고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야.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니까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겠어요? 이건 기술 지문의 구조. 저번 아마 해외 모의고사 해설 때도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개별 요소를 나열을 하면 이거 지금 개별 요소 나열이 두 개니까 나열을 하면 이거는 각각을 설명하는 문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각각 설명하는 문단 구성. 물론 이제 이 각각을 설명하는 게 너무 짧아. 그러면 한 문단에도 쓸 수 있는데 이게 각각 설명하는 거를 개별적으로 구성한다. 따로따로 또 설명을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단에서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문단에서 1번 설명 크게 설명 한번 하고 2번 세부적인 거 설명하고 3번 세부적인 거 설명하고 이런 구조로 간다 이거야. 그 1번 있다 3번 있다 2번 있다 3번 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뜻인지 대충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각각을 또 따로따로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제시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정액지원금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도 역시 중요하겠네요. 이건 상관이 없나 봐. 부정하니까 또 표시를 해주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일단 뭔지 몰라도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관련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일정 금액 지원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겠네. 그럼 이것도 대비되는 짝이긴 하네요 일단. 그쵸? 이거 두 개. 그리고 이것도 역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좀 길고 정보량이 많지만 나만의 말로 이해하는 훈련했고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방식들로 훈련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이것도 보면 정액지원금은 일정 금액이겠죠. 정률은 일정 비율이겠지 뭐. 그렇잖아. 그래서 정액지원금, 그래서 정률지원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공공재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정액지원금부터 먼저 보면 얘는 그냥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1,000원을 줘. 근데 정률지원금은 뭐냐면 내가 1,000원어치의 공공재를 산다고 했을 때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3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300원을 주겠다 이거. 그럼 얘는 뭐예요? 공공재 안 사면 그 단위당 비율이 없는 거니까 그냥 없겠죠. 얘는 그냥 주는 거야. 공공재든 아까 나왔던 뭐 사용재든 상관이 없죠. 그 차이가 되게 큰 거네. 그래서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쪽에 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이건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정률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해서 정액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겠지. 왜냐면 얘는 공공재를 소비 안 하면 애초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단위당 비용이니까. 그잖아요? 한 단위에 1,000원이라 했을 때 30% 지원해 준다 그러면 300원 주는 건데 얘는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주는 거는 사용재에 쓸 수도 있고 공공재에 쓸 수도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쓰이겠지만 정률지원금은 공공재를 써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정률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공공재를 많이 쓰겠죠.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려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미 딱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액지원금은 그냥 주는 거고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메인이니까. 그래서 공공재 메인이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학생분들의 머리를 좀 얼려버리는 그런 게 좀 제시가 되는데 천천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 앞에까지 읽은 거고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Q와 P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네, 여기 나오죠. 근데 제가 큰 그림으로 해서 좀 쓰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타낸 거예요. 공공재 있고 사용재 있대. 그래서 뭐 선택할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예산선이란 말도 너무 낯설어. 그래서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거는 선분 A, B로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보고 지역주민 사용자에 대한 선호는 I로 또 나타나 있대. 말이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그 변화된 선호는 I 프라임. 이건 알겠다. 그러니까 선호가 I니까 변화된 건 I 프라임으로 쓰자.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자고 기호로 쓴 거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전제가 있을 때 경제에서는 이걸 사실 그렇게 크게 그 지문 풀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이 전제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빼면은 예외적인 경우를 또 너무 많이 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지문들이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없다면 이러면서 또 다른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전제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1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러 갑시다.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이것도 저도 지금 헷갈리면 안 되니까 보고 좀 표시를 해주면 공공재가 Q예요. 공공재가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공재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가 공공재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적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왜 여기가 P고 왜 여기가 Q나요? Q인가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X, 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X고 얘가 Y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처음 쓸 때 그냥 그렇게 됐대요. 이건 저 대학교에서 경제학개론 때 배운 건데 원래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근데 처음에 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특이하게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 그래서 이 PQ가 거꾸로 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된 거. 거기에 따라서 뭐 A도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용자 공공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선이 지금 A, B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예산선이라는 거죠. 색깔을 바꿔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예산선이래. 예산선이 뭐라 그랬냐면 그 소득 가지고 이제 공공재 플러스 사용재를 소비할 수 있는 조합이래.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좀 조합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셨으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Q에서 Q축의 B죠. 우리 X축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어때요? 우리 예산을 뭐 예산 300원 이렇게 해볼까? 300원이라 하면 이건 뭐예요? B 지점은 공공재에 300원을 다 쓰겠다 이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죠? 여긴 어때? P축의 A점, P축의 A 지점. 여기 뭐죠? 이 곡선에서 보니까 사용재에다가 300원을 몰빵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재 3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선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 이 사이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다 그러면 또 이런 데 있다 그러면 이런 게 뭐겠어요? 뭐 130원, 170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20원, 180원 될 수도 있고 제일 중간은 뭐겠어? 제일 중간은 150원, 150원이겠지 뭐. 네. 이 예산선이 어떤 느낌이 좀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얘가 늘어나면 얘는 줄어들어요. 그죠? 그잖아. 얘가 만약에 여기서 200원이라고 하면 이게 200원이면 얘는 100원일 거라고. 그래야지 300원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조합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산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그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뭔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인데 필요한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선호를 반영한 게 I라 그랬는데 I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I란 말이야. 이게 I예요. 그래서 선호라는 거는 딱 보니까 여기 짚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 반비례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게 뭐 과학침이나 기술지문 풀 때 반비례 비례관계 되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비례관계라 부르죠 부터 비례관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얘 보시면 이거 사실 우리 유리함수 형태잖아요. 유리함수는 아니지만 이게 그러니까 반비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즉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 사적재 아니고 뭐 사용재라고 나와 있긴 했지만 둘이 같은 말입니다. 사용재의 소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 얘가 늘면 얘는 줄고 얘가 늘면 얘는 줄고 이런 형식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니 둘 다 선호를 늘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이제 집에서 하시는 거고 시험장에서 시험 풀 때는 약간 자기 생각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관이 되게 강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무조건 지문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공공재가 늘면 사적재는 줄고 사적재가 늘면 공공재는 준다. 비례 곡선 여기까지만 짚어주자. 그러고 나서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배경지식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이 점이 지금 뭐죠? 이 지금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균형점이라는 것은 균형점 이거는 그래프가 접할 때 형성이 돼요. 이 결국 뭐냐면 선호와 예산설이 만날 때니까 그게 합치될 때잖아. 그지? 예를 들면 이런 데라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예산에선 벗어나 있지. 선호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어때요? 이런 데는 선호랑은 상관이 없지.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게 둘이 접할 때가 되는 거고 제가 일반적이란 말을 쓴 거는 아직까지는 전 균형점이 접할 때일 때밖에 못 봤어요. 다른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경제학에서 접하지 않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때가 나올 수도 있지. 물론 저는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게 경제학이라는 것도 어쨌든 사회학인데 이게 그래프가 먼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의사가 합치되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정책과 주민, 그러니까 예산선과 선호 이게 합치되는 한 지점에서 균형점이 형성된다를 그러한 사실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지. 그래프가 먼저 있고 그 사실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뜻이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균형점이라는 것은 접할 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다 지워져 버렸네. 그래서 접할 때 형성이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했어도 딴 건 몰라도 아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웬만하면 접할 때 뭐가 된다더라. 이걸 안 사면 어때요?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접하는구나. 얘도 접하지. 얘도 접하잖아. 그러니까 아 균형점들은 접할 때 형성되는 거 맞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선가 주워들었던 게 생각이 날 거라고. 근데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접할 때였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배경지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균형점은 접할 때 형성된다. 이것도 좀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필기 얘기를 안 꺼내지만 그래서 접할 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얼른 봐도 뭐 접하는 것들도 다 파악을 했고 뭐이 정도면 다시 돌아가서 이해를 해도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